아까 어떤 분이 사실은 그 존더백이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재미있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존더백이라는 건데 존더가 특수한이에요. 특수한. 백이 길이거든요. 그 영어로 way 어떤 길이라고 할 때. 네, 사람 이름 아니고 이 특수한 길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독일 역사가 어떻게 해서 나치 집권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많은 역사학자들, 특히 이제 젊은 역사학자들 위주로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잘못된 길로 갔을까? 이러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건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일이 이게 존더백이 특수한 길이에요. 그 독일이 정상적인 역사 발전 경로를 거치지 않고 독일만의 어떤 특수한 길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정상적인 경로의 역사 발전에서 이탈해서 나온 게 나치다 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정상적인 역사 발전의 경로가 있고 독일은 그 경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결과, 그러니까 나치는 그 이탈의 결과다. 그렇죠. 정상과 비정상이 뭐냐라는 질문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이거 제가 준비를 따로 안 하고 그냥 예전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지금 바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좀 정돈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큰 줄기는 저도 뭐 어쨌든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나누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이 존더백 태세를 존더백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이 특수한 길로 간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유럽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 경로를 정상적인 모범적인 역사 발전의 경로. 여기서 이제 모범적인 역사 발전의 경로라는 거에서의 핵심은 산업화랑 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가는 것이 정상적인 역사 발전의 경로인데 독일이 1870년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있었던 독일 제국 카이저라이스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건가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떠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이 독일 제국은 1870년대부터 있었던 독일 제국은 경제적으로는 산업화의 길을 갔지만 민주화에 있어서는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지 않은 거죠. 황제 체제고 비스마르크가 만들어 놓은 체제 하에서 의회의 권력이 굉장히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역사의 경로를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근대화하지 못했는가? 이런 그런 논쟁이에요. 근데 이 논쟁이 나온 배경이 나치와 홀로코스트라는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논란이 좀 격화된 거죠. 의회는 있었죠. 비스마르크 시기 때 의회는 있었고요. 단지 그 의회가 예를 들어서 뭐 의회가 장관을 신임하지 않으면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장관이나 총리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일 황제가 신임을 하면 의회가 총리나 장관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권력이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약했죠. 그냥 너무 서구적인 관점인데죠. 맞죠?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서구는 여기서 프랑스랑 영국인 거고 지금 2020 몇 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그냥 너무 서구적인 서유럽 중심적인 관점이다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시 이제 몇백만 명이 죽은 나치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게 되게 진지한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경로 역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짓을 하면은 이런 일이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논란을, 그러니까 이 논쟁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대략이나마 18세기 말부터 있었던 계몽주의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계몽주의를 당연히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계몽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계몽주의의 가장 큰 특징.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여러 가지가 이성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독일사와 관련해서 계몽주의가 가졌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첫 번째. 그런데 이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할 때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합리적인 게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왕이나 귀족이나 철학자들 몇몇만이 합리적인 존재라든가 지적으로 더 뛰어난 존재라든가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계몽주의는 이제 그걸 부정한 거죠. 인간은 보편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교육을 받고 적당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보편적으로 합리적이다.
그쵸? 그러니까 못 배운 농민이나 일반인을 가르치면 되는 거죠. 계몽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이전의 시대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이전에는 이 못 배운 농민이나 일반인, 그 말씀하신 이 땡땡 치고 못 배운 농민이나 일반인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더 열등하게. 근데 계몽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들이 지금은 이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에게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인간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아직 완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지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합리적인 거인 것처럼 배움을 받지 못한 뭐 농민이나 노예나 여기서는 다른 인종도 얘기하고 이제 시대적 상황상 여기서 여성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한 거지 누구나 가르침을 받으면 보편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이 나온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보편 인권이 나오는 거고 의무 교육 같은 게 다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이어지죠. 근데 이제 이게 식민주의를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보편주의에 대한 이상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식민화한 나라들은 예컨대 프랑스의 교육 제도라든가 교육 시스템이 거의 프랑스와 같은 그 제도를 식민지에 그대로 유지하려는 프랑스 사람들의 노력이 비교적 강했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는 겉으로는 보편주의를 내세우지만 막상 뭐 영국의 교육 제도를 인도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들에 도입하려는 그 노력은 보다 적었습니다.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그쵸. 프랑스 식민지보다 영연병이 더 사이가 좋네요. 이건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프랑스는 보편적인 이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오히려 그 식민지 지역에 전에 있던 시스템을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억압합니다. 프랑스의 제도가 보편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제도를 존중할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중요한 프랑스 식민지사에서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죠. 독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좌파와 우파가 집권함에 따라 조금씩 바뀌죠. 이것도 재밌는 주제인데 자 일단 지금 제가 그 손도백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긴 하지만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독일인들은 이제 여기서 줄기가 크게 좀 나눠지는데 헤겔이나 마르크스 같은 철학자들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세계관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헤겔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역사의 특정한 발전 경로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죠. 예를 들어서 헤겔이 고대 중국에서는 한 명이 자유로운 사회가 있었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몇몇이 자유로운 사회가 있었고 자기가 살던 프로이센에서는 만인이 자유로운 사회가 있다. 마르크스도 고대 원시 공산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고대 노예제 사회가 있었고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공산주의 사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역사 발전 경로를 이제 진짜 자기들이 도출을 해내잖아요. 근데 이 경로가 그래서 원시 공산, 노예제, 농노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거로 이어지는 그 시스템이 경로가 당연히 마르크스가 말했을 때 독일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인류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발전 경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좀 되게 추상화해서 말하면 결국 나라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추상화해서 말하면.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에 반대한 게 독일의 역사주의자들입니다. 나무위키도 있네요. 제가 프랑스에 와가지고 이거 위키피디아도 프랑스어로 먼저 뜨네요. 히스토리스무스라는 역사주의라는 거고요. 이거는 역사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계몽주의에 반대해서 개별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역사주의에서 중요시했던 거는 각 나라의 발전 경로에 있어서의 개별성. 이제 이 사람들은 계몽주의는 개인이 다녔잖아요. 이 각 개인을 합리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것 이게 핵심이었는데 역사주의자들의 주된 관심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신성 로마 제국, 프로이센 이렇게 쪼개져 있던 독일의 역사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일이 통일되지 못한 게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나폴레옹이랑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웃 나라는 통일된 민족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상태가 19세기 중반의 상태가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트라우마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쪼개져 있는 독일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거나 열등한 상황이라거나 우리가 보편적인 역사 발전 경로를 가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각 민족에는 각 민족의 역사 발전 경로가 있다. 이게 이제 역사주의의 핵심인 개별성에 관한 주장이에요. 여기서 사실 계몽주의와의 차이를 이미 볼 수 있죠. 고유한 사정이 있다. 그거 말하면 이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굉장히 긴 책들 많고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는 각 나라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발전 경로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역사주의의 핵심이 여러분 우리가 다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랑케입니다. 랑케가 이 역사주의의 대변자가 되면서 근대 역사학 이론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과정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각 민족의 개별성 이거를 주창하는 과정에서 근대 역사학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학은 19세기 민족주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시작부터가 민족주의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건 좀 분명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랑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로이젠 몇몇 사람들이 더 있는데 일단 랑케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독일 학자들의 프로이센에 대한 거창한 변명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아마 랑케가 이 말을 들었으면은 요즘 말로 긁힌다고 하죠. 긁혔을 거예요. 랑케. 그래서 실제로 랑케가 쓴 책을 보면은 프로이센사 뭐 이런 게 많아요. 독일사의 그걸 정리한 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로마와 게르만 민족의 역사. 각 민족에 관한 역사가 많아요. 그 19세기 독일 개혁 시기의 독일사. 프로이센 역사 9권. 이게 나중에 12권으로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사, 영국사, 이게 잉글랜드사가 맞겠죠. 독일 그 영주들의 역사. 이런 식으로 그 민족사가 많아요. 그럼 이들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들은 각 그 민족이 고유한 발전 경로를 거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된 연구 대상이 민족의 발전 경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인들, 위인들, 우리 흔히 말하는 위인들, 정치인, 지도자에 관한 게 많아요. 이때 이 왕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때 이 지도자가 어쩌다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에 관한 연구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역사주의의 핵심이 이해라는 거예요. 페어슈테인. 여기서 이해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행위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를 납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스마르크는 이 순간에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현대 역사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편인가? 이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현대 역사 연구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조금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자.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계몽주의거든요. 혹시 아까 제가 계몽주의 얘기할 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과관계 밑에 분이 말씀하신 인과관계 논리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그 논리고 그 인간의 행동은 이 역사주의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수학적인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물리학적인 인과관계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이 때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쵸? 왜 그 선택을 했는지 합리적으로 하는 노력 맞습니다. 정근대에 대한 역사 연구도 결국 근대 민족학에서 재편된 사람, 그쵸? 19세기로 시작된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역사학의 탄생 과정에 있어서는 민족주의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들의 핵심 과제는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해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왜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그의 정당화와 비슷하게 논리가 나아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선택지가 있었고 이 왕은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 이유는 이런 게 있었다.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까지 나갈 수 있고, 어쨌든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비판하는 그런 역사는 아니란 말이죠. 이 역사주의자들이 하는 게. 그리고 그걸 좀 그 단위를 확대하면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역사 발전 경로로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도 그거를 각 민족의 경로를 옹호하는, 존중하는 그런 루트로 가요. 지도자들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쵸? 이런 거예요. 그쵸?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역사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계몽주의와의 차이는 뭐겠어요? 계몽주의는 보편적인 역사 발전 경로를 설정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가 A, B, C, D, E로 가야 된다라고 계몽주의자들은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중간 역사에서 B에서 C로 나아가야 되는데 B에서 A로 다시 갔어요. 그럼 계몽주의자들이 보기에 그건 그냥 반동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역사 발전이. 그러나 역사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그건 그 자체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자체로 그냥 존중받아야 할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랑케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각 시대는 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각 시대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되는 거고 A, B, C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을 때 B는 A에서 C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B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겐 다 현대죠. 그렇죠. A, B, C, D, E를 사는데 B, C, D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던 시대는 현대죠. 우리한테 도입해보면 딱 맞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를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년 후에 한국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루트로 갔으면 훨씬 더 빨리 역사 발전이 이루어졌을 텐데 2025년에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억울하겠죠. 이제 보편적인 역사 발전의 경로를 설정한 계몽주의자들이 봤을 때 중세는 암흑의 시대예요. 합리성으로 나아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중세사에 관심이 없죠. 일단 이 역사주의는 지금 19세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역사주의가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랑케가 독일 대학에서 역사학이라는 근대 학문을 다 수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독일은 그 교수의 권한이 되게 세요. 교수가 사실은 독일에서는 공무원이고 각 교수마다 비서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번 자리 잡은 이게 사실 역사주의라는 게 역사학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역사주의라는 게 곧 하나의 관점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주의적 관점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관점, 역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법학의 발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경제학의 발전을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몽주의는 어떻겠어요? 경제학의 발전을, 그러니까 경제사를 봤을 때 근대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모든 경제사를 보겠죠. 중세 경제, 고대 경제를. 근데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경제사를 보면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축, 철학, 법학, 경제 이런 모든 19세기 독일 학과들에서 역사주의적 관점을 가진 교수들이 그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서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반동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진화. 계몽주의는 발전이고 역사주의는 진화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주의적 그 헤게모니가 독일 내에서, 그리고 이게 좀 첨언이긴 한데 이때 19세기 당시 독일 대학에서 교수들은 그냥 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굉장히 세요. 신문에서도 항상 나오고 지금으로 치면 거의 스타란 말이에요. 사회적 스타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금의 교수님들보다는 거의 한 50배, 100배 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독일은 특히나 교수의 권위가 특히나 교수의 권위가 센 게 이미 이 역사주의 랑케와 역사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같이 병행한 발전 과정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관점이 1차 세계대전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을 때도 이 관점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히틀러의 집권과 나치까지 쭉 이어졌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독일은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일어나고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민주화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민주화가 안 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부족한 민주화에 대한 비판이 득세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독일 나름의 독일적인 역사 발전의 경로라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아니 이 랑케가 그래서 9권짜리 12권짜리 프로이센 역사를 썼을 때 이 사람이 역사주의자인데 프로이센이 민주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책을 12권짜리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걸 옹호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어떤 기류가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 이어졌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당시에 젊은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독일 자체의 역사를 조금 반성적으로 되돌아보자 라는 흐름이 나온 거죠. 그들이 봤을 때 이전의 역사학에서 잘못한 거는 이 개별성에 대한 지나친 옹호, 그리고 역사주의의 주된 관심인 정치사, 특히 개별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68 시기 운동이랑도 겹치기도 하고요. 약간 좀 일찍이에요. 약간.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난 후니까.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새로운 젊은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건 독일사를 반성적으로 바라보자. 그럼 반성적으로 바라봤을 때 독일사에서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가 나치로 치달았는가? 뭐가 잘못됐길래 나치로 치달았는가? 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전쟁을 막 치른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는 옆나라 프랑스나 영국의 사례가 일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비판하기는 쉬워요. 정상이 어디 있고 모범이 어디 있냐라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의 참화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나라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아픈 거죠. 자기 나라 역사가.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랑 영국의 사례가 모범적인 역사 발전의 사례인데 독일은 그렇지 못했다. 그럼 독일이 이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드러나는 차이는 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부족한 민주화다. 부족한 민주화다. 그래서 노조를 억압하고 그 산업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주화 역사를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이 세대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났던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사예요. 독일과 영국 역사를 비교하기, 독일과 프랑스 역사를 비교하기. 예를 들어서 독일과 프랑스 각 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결성 과정을 비교해보기. 그러면 결론이 항상 그런 식이겠죠. 프랑스는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민주주의에 기여를 했다. 그러나 프로이센이나 독일은 그 과정에서 비스마르크가 억압을 했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가 실패하는 경로로 나아갔다. 비교사는 이때 처음 나오는 과정이에요. 뭐 이전도 있긴 있는데요. 현대적인 의미의 비교사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사주의자들이 정치사에 집중했다면 이들은 사회사, 산업화, 뭐 이런 이제 더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존더벡, 독일이 특수한 길로 나아갔다. 비스마르크 비판도 그때 시작된 거 맞습니다. 그 역사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비스마르크가 독일 민족의 통일을 이끈 훌륭한 위인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지금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이거에 또 반발하는 몇 명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죠. 근데 지금 몇몇 분들이 처음에 제가 이 영상 이 주제를 설명드렸을 때 말한 것처럼 정상이 어디 있고 비정상이 어디 있냐, 정상은 뭘로 규정하고 비정상은 뭘로 규정하냐 라는 반론이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몇몇 20세기의 정말 스타 독일 역사학자들 말씀드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존더벡 태세를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한스 울리시 벨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2014년에. 이분이 독일 사회사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존더벡 태세를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입장에 반대, 이건 되게 폭력적인 역사관이다. 토마스 니퍼다이라는 분입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저의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역사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독일 역사주의의 부활을 알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주의를 다시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해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독일 근현대사 3부작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거 제 집에도 있는 책인데 이게 3권짜리예요. 근데 1800년부터 1918년까지 독일 역사를 3권으로 쓴 거예요. 엄청 두꺼워요. 한 권이 거의 1000쪽 넘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너무 두껍기 때문에 아마 번역은 잘 안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 1800년부터 1918년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이 시기 독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 사회 변화들, 뭐 교육부터 경제, 뭐 가정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막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적이긴 한데 이거를 왜 서유럽처럼 가지 못했느냐라고 비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의 내적 발전 과정을 천천히 훑어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리퍼다이라는 사람은 그 벨러라는 사람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미시사 이런 걸 보려면, 그러니까 미시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독일 사회사 존더벡 태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등장한 거예요. 이 사회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벨러 같은 독일 사회사학자들은 미시사에는 당연히 큰 관심이 없겠죠. 지금 독일이 어떻게 왜 민주주의가 안 됐는가, 이 문제에 목숨을 걸고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중세 농민의 평범한 일상 이런 거 관심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으로 도입을 해볼게요. 내가 조선이 왜 자본주의화를 못해서 식민지가 됐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뭐 고구려 시대나 고려 시대의 평범한 농민의 삶은 내 연구 주제가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둘은 사실 굉장히 서로 비판하면서 건설적인 토론도 많이 하고 논문으로 막 서로 반박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또 사례가 있습니다. 이 리퍼다이 선생님의 3부작, 이 3부작의 첫 문장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태초에 나폴레옹이 있었다라는 문장이거든요. 이 1800년대부터 이어지는 독일사는 나폴레옹이 대표하는 프랑스 근대 민족주의가 독일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독일 근대사가 시작되었고, 독일 근대사는 이러한 근대 민족주의에 맞서는 독일의 거대한 노력으로 읽을 수 있다 라는 게 결국 이 책에서 이 3000쪽을 쓰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결국. 근데 이 벨러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리포다이를 비판하는 이 사람의 핵심은 지금 독일이 정상적인 민주화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집권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벨러는 리포다이를 비꼬려고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은 벨러의 유명한 책은 책 제목부터 달라요. 이게 도이체 게셀샤프트게시시테거든요. 게셀샤프트는 사회예요, 사회. 게시시테가 역사고, 그러니까 독일 사회사예요, 독일 사회사. 제목만 봐도 지향하는 게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경제 발전, 그 사회 신분 계층 뭐 이런 거 형성 과정을 주로 다루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러 이 책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리포다이가 이 3부작을 쓰고 나서 벨러가 그 다음에 쓴 책에서 자기 책의 첫 문장을 태초에 혁명이 없었다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벨러가 보기에 독일 역사가 나치의 집권으로까지 이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소설도 그렇고 첫 문장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독일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나치의 집권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나폴레옹이 있었다, 태초에 혁명이 없었다. 이걸로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재밌잖아요, 좀 이렇게 첫 문장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죠. 1918년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누가 주류였나요? 이때 당시에는 벨러가 주류였습니다. 왜냐하면 벨러가 그 독일 사회사를 이끈 사람인데, 이 독일 사회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도 독일 사학계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학파였어요. 그 빌레펠트라는 대학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대학의 사학과가 그 사회사를 대표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있었고, 리퍼다이는 약간 그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살짝 아웃사이더 느낌이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리퍼다이가 재평가를 많이 받고 그러고 있다. 그렇죠. 90년대 이후에는 역사에서 독일 역사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시사라든가, 이건 또 이제 그 소련의 붕괴,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거대 담론, 경제 발전이라든가 그런 거대 담론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고, 미시사, 문화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사회사가 예전만큼의 위상은 아니죠. 주류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몇십 년에 걸친 서로 싸움이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손도백 태세가 혹시 좀 큰 틀에서 이해가 되셨나요, 다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역사학자들이 싸우는 게 재밌는 게 많아요.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어떤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책을 여러분 거의 십몇 년 동안 쓰는 건데, 솔직히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말한 그거 벨러 책이거든요. 사회사. 이것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로 자기 할 말, 서로 상대방 반박하고 자기 할 말 하기 위해서. 독일어 단어들이 막 길잖아요. 합쳐가지고 가장 긴 독일어 단어, 이게 한 단어입니다. 이거 법률 아니거든요. 이거 한 단어예요.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이 법안 제안이 됐을 때 이 단어를 말했을 때 그 의원들도 웃었던 걸로 봤어요. 그 자료 같은 거 보면. 근데 이게 가독성 최악이라고 하시는데, 막상 보면은 그러니까 단어를 합치는 게 오히려 직관적이긴 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Rindfleischetikettierungsüberwachungsaufgabenübertragungsgesetz. Rindfleischetikettierungsüberwachungsaufgabenübertragungsgesetz라고 하면 소고기 표기를 감시하는 임무를 위임하는 법안, 그런 거죠. 이 진짜 법안의 의미가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단어만 보고 해석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단어가 그냥 간단한 단어들이 쭉쭉 합쳐져 있는 거예요.